상급에서 출신 성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혁적 생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붙다가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출신 성분. 그래서 이 양반의 사고방식에는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뭐였느냐? 사실 동아시아에서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점을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주목해요. 왜 불교가 안 없어지고 계속 존재할 수 있었는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넘어서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은 불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은 안 그랬지만 중국이라든지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홍스님 같은 경우가 거의 평민 출신입니다. 하급 관료자, 자기 아버지가 하급 관료야, 하급 관료. 요즘으로 말하면 한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뭐 이런 거 그냥 별 볼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신분제 사회에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 굴르고 있었어야지. 굴르고 있었어야지.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들이 출가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집안이 좋아서 이제 더 이상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다 갖춘 거예요. 만수르 같은 사람은 취미로 사는 거거든. 그 취미에서 정신적 취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렇게 출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국사 의천 뭐 이렇게 왕자 출신들 출가할 때 보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 지식인, 하층 지식인 그룹들이 출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걔는 공부해서 못 올라갑니다. 걔 그냥 공부해서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인이니까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도 어느 정도만 머리가 크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거기랑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만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최고 정치인들하고 그 다음에 재벌들하고 연예인. 딱 뜬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말고 못 만나잖아. 근데 종교에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폭이 큰 데를 사람들이 다 몰려. 몰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을 가가지고 자기가 뜨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붓다 당시에는 이게 상업이죠. 근데 상업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적성에 맞아야 되거든. 적성에 맞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여기 신분으로 확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를 쑤시죠.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을 쑤시는 거예요. 머리 좋고 불만 있는 사람들. 이 피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지는 않거든. 혈통이 좋다고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재벌 아들이니까 재벌의 창업자들은 다 머리가 좋은 분일 거예요. 그거는 뭐 100%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절하고 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두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는 종교 인구의 감소, 10대, 20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80%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자기 개발에는 관심이 있어도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어떤 요인이 있냐면 큰 교회를 만든 분들이 다 그건 능력자입니다. 맨바닥에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를 한 거지. 근데 그 양반들이 욕심이 과해서 자식한테 그걸 세습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은 그러면 되느냐? 안 돼. 자식은 안 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손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망할 겁니다. 그건 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세습 부분이 있는 거고. 불교는 세습은 없죠. 내가 자식이 있어. 그래도 그걸 세습을 할 수는 없잖아. 자식이 있다는 것도 감춰야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설령이 있어도 감춰야지. 그거를 어떻게 내놓고 세습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불교는 이게 바뀌고, 근데 불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능력제가 잘 안 돼. 이게 오래된 집단은 연공서열제가 강해. 그래서 능력제로 재편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 내가 보기에는 큰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보통 중하층 정도에 속하는 지식인 그룹. 그러니까 최고 지식인 그룹은 여기에 편입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대지, 같이 연합을 하지. 그리고 중하층 정도의 지식인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하층민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하층민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하층민은 바뀌어도 하층민이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인들이 이쪽에서 돈을 대주면 가담을 해서 새로운 논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힐압 철학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중국의 제자백과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인도에 그리고 육파 철학이라든, 육파 철학이 아니고 그 62견이 있었다는 둥 하는 것도 부타 당시에 그렇게 해서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공자나 이런 사람들,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하층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머리가 중하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신분 계급으로 봤을 때 상류층이었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 그리고 세 종류가 생각을 해요. 세 종류가 생각을 해요. 상급, 쉽게 말해서 있는 집 애들, 그 다음에 중급, 그냥 보통, 그 다음에 하급, 이게 없는 애들. 없는 쪽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99%는 사고 자체를 안 합니다. 없는 사람, 너무 없는 사람은. 왜? 바꾸려도 바꿀 게 없어. 바꾸려도 바꿀 게. 저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 저게 뭔 소린가 이랬거든요. 정보가 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정보가 있으면 뭐 하냐? 그게 왜 돈이 되지?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내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너무 없으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저쪽에 땅이 무슨 뭐 해서 오른대. 저거는 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끼리 안 돼. 야, 나는 그 살 돈이 없다니까. 나 들어갈 돈이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냥 땡푼이라니까. 총 재산 500만 원이야. 그러면 뭐 정부가 있던들 뭔 관계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정보가 돈이라는 말도. 그래서 완전히 없는 쪽 계열의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신분제 사회에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을 부정합니다. 이거는 다 잘못됐다. 100% 잘못됐다. 그렇게 하다가 뜬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해요. 왜? 자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 로마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지. 그러니까 걔네는 다 그냥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런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는 목수 아들이니까 더 떨어지는 거지. 지금은 목수 아들 그러면 그런가? 이럴 때지만 그게 약간 떨어지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목수 아들 이러면 그런가 보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집단도 떨어지는 데서 일제강점기에서도 하층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 전체가 노예,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 노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이 노예냐. 걔네 전체가 노예야. 집단 전체가. 그걸 예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민. 노예자 쓴다고. 물론 집안에서 부리는 식의 노예는 아니지. 점령돼가지고 거기 다 뺏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라갈 데가 없지. 노력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 집단의 특징이 세상 전체를 부정해. 이 논리구조 전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중간층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보수주의자들로 보수로 가가지고 위로다가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쪽.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 밑에 이건 개혁해야 된다. 근데 완전 개혁은 아니에요. 이건 급진 개혁 정도지. 이쪽은 완전 개혁. 그러니까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이 판은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는 급진 개혁. 조금 강력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급진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라고 하면 맹자입니다. 맹자. 그리고 이 중간층에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간 사람이 순자하고 공자예요. 그 사람들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사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완전 개혁을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약간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뭔가를 하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개혁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안 붙여줘. 껴주질 않아. 나 개혁자 아니야. 나 보수 쪽이야. 보수 쪽. 그리고 상급에서 출신 성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혁적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붙다가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출신 성분이. 그래서 이 양반의 사고방식에는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유년기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유년기 때 조금 아마 그 이모하고 관계들에서 좀 쳤을 거다. 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그래서 그 관계들을 뭔가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어. 보통 부처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뭐 했나 별 관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가정사를 미화하려고 하는 자꾸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적 사고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이제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 저도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이상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고 좋은 말 좋아해. 옆에서 그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씨, 그거 딴 사람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그냥 덕담처럼 해주는데 그 덕담이 누적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비판 의식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 비슷한 관계거나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들을 듣게 그냥 그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잘 안 돼요. 그런 자아의식이 강력하지 않아.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자수성가에서 성공의 기준들이 다 다르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시골 안에서도 성공한 것도 성공한 거예요. 세다니까 그 고집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는 거는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갇혀. 그게 이제 갇히는 것도 나이가 다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50대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한 70 정도까지도 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도 발전력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성장판도 있고 정신적 성장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 성장판은 자기 비판을 통해서만 계속 유지가 돼. 몰라. 우리도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몰라.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이랬더니 내가 의견을 제시해봐라 이랬는데 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이랬더니 매번 내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얘기하는 놈이 없을 거래.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나? 나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이 하나는 뭐냐면, 꼰대들은 자기가 꼰대인지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걸 알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그래도 얘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는 그나마 고맙더라고요. 물론 싸가지는 없지. 물론 싸가지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정신적 성장판이 다칠까봐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죽은 게 아니다.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거랑 똑같아.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그거 뭐 횡령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뭐 금도 샀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식을 또 많이 사셨대. 그 횡령한 돈으로.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사서 이제 뭐 대박이 났으면 좋았는데, 샀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올랐어요. 주식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으면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간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거래. 수백억을 갖다 집어넣고 쪼리는 거지. 야, 씨, 더 나가는 거 아니냐. 더 나가는 거.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걸 못 버틴다네. 그래서 땅이 났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땅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팔기 전까지 그냥 가는 거야.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땅을 샀어. 그러면 팔 때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저기에 뭐 길이 뚫렸는지, 저게 맹지가 됐는지, 뭐 했는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팔 때 딱 봐가지고 뭐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 1억 남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다 꽂아놓고 묻어놓고 세금 낸 거를 다 계산하면 그 몇 년 지나면 그게 크게 남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주식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냥 땅 샀다고 생각을 하래. 땅이 1, 2년 만에 안 팔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대.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몰라.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내 주변에서 이렇게 봐도 땅은 10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주식을 10년 갖고 있느냐? 없어. 없어. 그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들이거든. 꼬라 박았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데 아유 본전 찾았네 이러면서 나왔는데 이게 올라가는 사람들. 억장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그냥 땅 샀다고 생각하래. 땅 샀다고 생각하고 땅은 보통 3년 이하는 거의 잘 안 팝니다. 제가 주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뭐 언제 샀어요, 뭐 언제 팔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3년 안에 잘 안 팔던데.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식으로만 계산하면 다 땄다는 거예요. 망하지만 않으면. 회사가 망한 것만 아니면. 그래서 아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사고 방식이 아무튼 좀 저 양반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있는 집 애로서 사고하기 어려운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비판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사고 방식이라는 게 참 묘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